문제는 종윤이 형이에요. 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종윤이 형은 탈락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승부 예측 4경기 중에 리버풀 에버튼 2대2 트였고요. 네. 브라이튼 토트넘 1대0 트였고요. 아스날 맨시티 2대1 트였습니다. 네, 주간찍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축찍먹님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를 돌아보고 6라운드를 예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네, 닉네임을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축찍먹님이시잖아요. 혹시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탕수육은 무조건 찍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삭함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살짝 호감도가 호감도가 아니고 비호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자, 네. 저 사실 설정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저도 사실 찍먹파입니다. 찍먹이 맛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축찍먹님과 함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 텐데, 네. 이번 주는 사실 주중에 네. 리그컵도 있고 굉장히 일정이 좀 빠듯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리뷰 분석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경기를 보셔야 하고, 저도 축찍먹님 채널에서 카라바오컵 다루시는 것도 봤거든요. 네. 힘들지 않으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촬영이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퇴근에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는 괜찮은데 저는 사실 형철님이 좀 걱정되거든요. 워낙 또 해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뭐 바쁜 게 좋은 거죠. 복의 겨운 이야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라바오컵 중계가 있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요즘에는 네. 이곳저곳 많이 다녀서 이제 힘든 게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신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어도 되게 재밌고 좀 즐겁게 임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하니까. 토요일날 제가 이제 뮤직 콘서트를 가거든요. 오. 네, 뮤직 내한 콘서트를 가는데 저는 그간의 이제 스트레스와 피로 그날 다 풀 것을 이제 생각하고 기분 좋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무시는 패턴이 일정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일정하지 않죠.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때 딱 자는 거고. 그러니까 안 졸린데도 뭔가 해야 되면 버텨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그냥 원초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축제목님도. 네, 저도 네. 거의 낮밤이 이제 바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거는 이제 축구 쪽을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직먹님의 이제 나오신 방송이나 뭐 축직먹님 평소에 이제 방송을 봐도 개그에 좀 자부심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네. 저도 들었고 네.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기도 했는데, 네. 뭐 예시를 보니까 도쿠 너무 잘했다, 도쿠가와 같았다. 네. 조고메즈 얘를 보면 심장이 조금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이제 조고메즈가 사실 리그컵에서 조금 그게 불안한 불안했죠.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고메즈의 그 플레이를 보면 심장이 약간 조금해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키티케가 또 세레모니에서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 에키티케 경고 받은 게 약간은 애기티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아까 저기 그 처음에는 좀 민망해하시면서 개그친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 누구보다 뻔뻔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웃기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그 모습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이없으면서도 웃기네요. 근데 이게 조고메스랑 에키티케 다 어쨌든 리버풀 선수들이니까 제가 너무 익숙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로 이런 생각을 할 줄이야.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단군의 아재 개그를 보면 바이바이 에릭바이. 예? 내가 기억이 가물치긴 한데 뭐 등등의 이제 단군형의 이런 단군식 아재 개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 이 구성 자체는 꼭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느 정도 또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기세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초 스승으로 기세. 네, 기세를 배우겠다. 개그는 기세거든요. 단군형이 호흡과 기세인 것 같아요. 단군형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볼 때 축직먹니보다 아재 개그의 재미는 덜할지 몰라도 기세 하나는 참 좋은 형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많이 영향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희 이제 지난번에 종윤이 형과 같이 네. 예상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네. 결과가 지금 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 축직먹님은 리버풀 에버튼 맞추셨고 스코어까지 심지어 맞추셨네요. 예. 2대 스코어 맞추셨고, 브라이튼 토트넘도 스코어는 뭐 1대 2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무승부 결과를 맞추면서
승점도 1점을 땄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에버튼 3점, 브라이튼 토트넘 1점으로 축직먹님은 총 4점을 땄는데 문제는 종윤이 형이에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종윤이 형은 탈락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승부 예측 4경기 중에 리버풀 에버튼 2대2 틀렸고요. 네. 브라이튼 토트넘 1대0 틀렸고요. 아스날 맨시티 2대1 틀렸습니다. 맨유 첼시 1대0만 스코어는 아니지만 결과가 맞았기 때문에 1점을 따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맨유 첼시 유일한 승점으로 종윤이 형 1점만 땄다. 종윤이 형이 사실은 지금 이제 출산을 이제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소중한 일정으로 좀 자리를 비우셨지만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 형 탈락했다. 예상을 너무 못 맞춰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계속 대신 나와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경기 뭐 어떤 경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맨유 첼시가 그러니까 OT에서 첼시가 되게 약하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맨유가 최근에 기세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 아예 산체스 퇴장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경기 보면서. 사실 뭐 퇴장이 나올 때부터 또 마레스카의 대처가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았던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첼시는 분위기가 좀 꺾여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첼시 승리를 예상했는데 축직머님도 첼시 승리 예상을 하셨고 아쉽게 일단 틀린 경기가 됐고요. 근데 축직머님의 이 예상을 보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은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흐라벤베르의 침투 움직임. 되게 이제 흐라멘베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그대로 경기에 나왔거든요. 네. 이거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씨 뿌리기라고 하는데요. 씨 뿌리기요? 그러니까 뭐 프리뷰나 예상할 때 네. 그냥 여러 개를 많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운이 좋게 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흐라멘베르가 워낙 잘하니까 네. 뭐 잘할 포인트들을 짚으면 그게 또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씨 뿌리기라기엔 그래도 워낙 좋은 예측을 해주시고 그게 또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너무 겸손한 또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주목할 선수로 또 꼽아준 은디아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은디아이는 오른쪽 가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약간 에버튼 공격에서 되게 제 몫을 했었던 선수인데 오른쪽에서도 탈압박 괜찮고 몸의 리듬 괜찮고 이번에 또 어시스트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은디아이가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에버튼 공격진이 최근에 정말 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도기의 정발이 공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했던 부분. 이거 브라이튼전 때 진짜 제대로 나왔거든요. 네, 우도기가 좀 초반에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와서 좀 심리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초반에는 컵백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뭐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실 뭐 우도기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민태 거 몇 번 많이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우도기도 선발 투입하길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스날 코너킥 전술에 돈나룸마가 잘 대응했던 부분까지 여기까지 축직몽님께서 다 맞춰주셨는데 워낙 이제 예상 적중률도 높고 멘트의 디테일도 예상해 주시는 부분들이 큰 경기에 잘 포인트로 예상에 맞게 녹아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 대한 예상도 좀 어떻게 또 축직몽님이 다뤄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축직몽님이 이 회차를 진행하시면서 이 탕수육이 지금 찍먹이 아니고 부먹인 상태거든요.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젓가락을 아직 안 깠습니다. 찍먹을 좋아하긴 하는데 부먹이어도 잘 먹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형철님한테 이제 좋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 시절이었는데 제가 해설자분들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리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때 검색할 당시는 몇 년 전이니까 아마 형철님 20대 초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렇게 해설하시니까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이제 걸었는데 받아주신 거예요. 저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받아주시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이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응원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고작 그걸로 왜?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대표님이 지금 출산으로 비우셨지만 저는 오늘 형철님이랑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진짜 좋았어요.
내가 이제 축구 유튜브를 하다 아이고. 보니까 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또 너무 좋습니다. 저 과거의 무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가 무례해요. 네. 감히 제가 이런 분께 이런 신뢰를 범하다니 제가 아니요, 제가 나쁜 아니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 설정이라지만 제가 이건 안 돼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라고 막았어야 됐는데 다시 그래서 한번 너무 죄송하다는 저는 말씀을 근데 오늘 드리면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또 이거 사실 되게 큰 게 아닌데 네. 그때는 페이스북을 좀 그래도 아마 위주로 했을 때였어요.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만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걸로 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주셨다는 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좀 특별한 우리 축직먹님과 함께 축정미기 아닙니다. 축직먹님과 함께 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프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8시 반에 킥오프되는 브랜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 경기에 대한 예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렌트포드가 첼시전에서 잘 비겼잖아요. 네. 네 그렇게 세트피스 같은 걸로 마지막에 득점하면서 비겼는데 또 풀러 먼저 가가지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경기가 1무 2패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서 브렌트포드의 상황도 이제 핵심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나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뭐 성적만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 전 혹은 8월 한 달 동안에는 현지에서도 예측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히든풋볼에서도 이제 예상을 하곤 했었는데 브랜포드가 아무래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체자의 영입이 그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위권 혹은 강등권까지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좀 불안한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지금 부상자의 상황은 좀 어떤지 이거 먼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리산드로가 계속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카세미로가 퇴장으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경기는 출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또 쿠냐나 이제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지난 경기에 교체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 첼시를 잡았잖아요. 이 경기의 결과가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정에 그러니까 첼시전 승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아직은 좀 우려되는 부분 이거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 내부적인 시각과 팬분들의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퇴장을 만든 것도 어쨌든 맨유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승리한 것 자체는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선수단이나 그런 코칭 스텝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에 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퇴장당하고 나서 맨유의 경기력이 막 첼시를 극한으로 휘몰아쳤다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제 득점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하면서 보시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난번 경기 때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초반에 사실 맨유가 풀럼전도 그랬고 뭐 그 이전의 경기들도 그랬지만 초반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몰아칠 때 미친 듯이 몰아치는 그 스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롱킥을 자주 올리는 팀에게 흔히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볼을 빨리 상대 진영으로 보내고 킥오프한 직후에는 선수들이 위쪽에 좀 많이 올라가는 구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상대 몸이 안 올라온 틈을 타서 빠르게 전환해서 이제 때려 넣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데 아마 첼시전은 그 전략이 정말 300%잘 먹혀든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경기도 아마 초반에 엄청난 공세를 퍼붓겠죠. 거기에 대한 브랜트포드의 대비가 얼마나 잘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브랜트포드는 이런 수비를 맨유의 롱볼에 대한 수비를 좀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불안한 팀이라고 보시나요?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이제 프랭크 감독 때부터 5백 체제도 많이 경험했고 이제 센터백들 키 높은 선수들 뭐 피녹이라든지 그런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중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풀럼전 제가 경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실점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이선 콜린스라는 센터백 그 선수의 경합 능력이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실점의 빌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콜린스가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센터백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콜린스라는 선수가 흔들린다. 이런 것들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롱볼을 붙이고 초반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맨유. 근데 그걸 막아내야 될 수비 핵심 콜린스가 생각보다는 불안한 상태라서 네네네. 혹시 초반에 브렌트포드가 흔들린다면 맨유가 재미를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를 그러면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관전 포인트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아까 형철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그 초반 롱킥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다른 경기도 다시 돌려보니까 맨시티전에서도 비슷하게 초반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바인드르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얘 일반인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 경기는 그 맨유와 아스날 FA컵 64강 그때 자꾸 골킥을 사이드라인에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반인 데려온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의 모습은 진짜 눈에 띄게 킥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전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롱킥을 때리고 그 세슈코 머리에다 맞추고 그 뒤쪽에 은베모가 들어가는데 이제 은베모가 들어가는 위치가 공을 잡으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 그러니까 은베모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골키퍼가 1대1 위치로 계속 뛰어가는 그 디테일을 메뉴가 만져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시도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건 이제 첼시전이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전술이라기보단 저는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역시 맨유가 그래도 결과를 좀 챙겨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가 아무래도 이제 세트피스 코치 출신의 감독이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팬분들이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브렌트포드 득점을 한번 싹 다시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득점 과정의 대부분의 그 상황이 거의 3개에서 나옵니다. 3개. 첫 번째 롱스로인. 그러니까 롱스로인 상황에서 직접 득점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혼란 상황에서 PK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득점이 나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킥에서 득점하고 그 다음 역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강팀들, 주도하는 팀들이 약간 만들어서 골을 넣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공격들보다는 이런 세트피스와 이제 템포 높은 공격들에 좀 의존을 하는 편이라서 이제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생긴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득점이 약할 것 같고 거기서 공격적인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역설적으로 맨유의 역습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유도 주로 하는 공격이 이제 카운터를 많이 노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가 통하면 좋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고 뭐 지공이 통하지 않는다면 맨유에게 역습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골이 들어가는 상황은 좀 제한적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런 경기에 있어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기록이 홈 원정 기록이잖아요. 이 두 팀의 홈 원정 기록, 맨유의 원정 기록은 좀 어떤가요? 맨유가 원래 OT에서는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강하더라고요. 전적이 막 극장골 넣고 막 이런 경기 있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는 많이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브렌트포드의 원정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브렌트포드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가 최근 3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맨유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맨유가 아무래도 지금 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꽤 어려운 원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정 징크스를 타파해야 된다. 지난 경기 교체 출전이었던 쿠냐, 마운트 이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할지도 제가 볼 때 좀 궁금한 것 같고 세슈코를 그래도 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세슈코를 이제는 계속해서 레귤러로? 써왔고 점점 이제 경기 적응도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출전 시간 많이 부여했고 이래서 세슈코를 선발로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쿠냐 마운트 중에는 아마 쿠냐가 선발로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냥 쿠냐, 은베모, 세슈코 이렇게 쓰리톱으로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세슈코도 이제 마무리도 합류도 늦었던 것도 있고 해서 초반부터 막 선발로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마운트, 쿠냐, 은베모 이렇게 보통 초반 일정을 많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롱볼 축구나 아니면 뭐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혹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험을 쌓은 세슈코 그리고 쿠냐와 은베모 새로운 이적생들 간의 공격진 트리오를 어쩌면 이젠 정말 좀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대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목할 선수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맨유에서는 은베모를 골랐습니다. 쿠냐 없는 동안 그래도 공격진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고 사실 아마드는 왼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은베모가 저번 경기 퇴장도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 퇴장이 경기 중에 엄청 큰 기여를 하기도 했고 또 저는 맨유에서 은베모가 공을 받을 때 약간은 바깥쪽에서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측면으로 이렇게 네, 가서. 아무래도 네. 그건 이제 감독이 지정해준 위치일 것 같은데 이번에 퇴장 상황 만들어낼 때처럼 그 공중볼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로 또 들어가서 공을 받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저는 또 한 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지금 이제 골 감각이나 그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감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은베모 벌리전에서도 득점했고 지금쯤이었으면 예열이 완료되었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아시겠지만 은베모가 브렌트포드에서 온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이 친정팀 상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친정팀 상대할 때 더 프로답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쿠두스가 또 웨스트햄 원정에서 야유는 받았지만 꽤 괜찮게 했잖아요. 쿠두스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멘탈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던데 은베모도 좀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는 저는 담스고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스고르가 지난 풀럼전에 전방 압박에서 탈취한 다음에 득점을 했습니다. 담스고르 같은 체형이 저는 좀 되게 마라토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담스고르도 사실 말랐잖아요. 네네. 마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오히려 더 되게 체력도 더 엄청나고 강하고 사람이 좀 약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뭐 브루노, 모드리치, 이재성 선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웨데고르. 웨데고르. 이런 유형이 진짜 활동량 좋고 담스고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맨유의 이제 후방에서 돌리는 빌드업을 좀 힘들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담스고르 한번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은베모와 담스고르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 네이선 콜린스까지 브렌트포드 수비에서 콜린스가 좀 잘 버텨주는 게 브렌트포드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가 일단 8시 반에 킥오프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11시 첼시와 브라이튼이 경기를 갖게 됩니다. 저 이제 축직먹님 채널에도 우리 카라바오컵 경기 이야기 해주신 걸 좀 봤는데 이 첼시와 링컨시티 경기 뭐 첼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략 어떤 경기였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링컨시티가 하브리그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첼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하브리그 팀들이 종종 이제 에너지로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기술 같은 거는 아무래도 1부 리그 선수들이 이제 더 좋을 때가 그쵸. 많은데 네. 이제 하부 리그 선수들이 발로 이제 달리는 거는 사실 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막 몰아붙이니까 첼시가 당황을 하면서 전반전에는 좀 잘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가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번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죠 그러면. 네, 거기다가 상대가 엄청 많이 뛰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나가는데 좀 고생을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조지의 원더골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 상대에 대한 그런 적응도가 올라가면서 다이렉트 패스들도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겼는데 사실 경기력은 뭐
첼시 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첼시도 팀적인 어떤 내용, 경기력, 분위기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상을 보니까 코릴과 델랍, 이수구 선수 지금 부상으로 나와 있고 파머의 지난번 맨유전 교체 아웃이 부상에 의해서였다는 게 경기 이후에 밝혀졌죠. 파머 선수는 지금 의심인 것 같고 여기에 부오나노테도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이탈자에 있어서 파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을 지금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파머는 일단 감독이 지금 첼시가 분위기가 막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출전을 시키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대를 낮추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 빠진 선수면 웬만하면 일단 높은 확률로 관리를 좀 먼저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징계자의 산체스가 없는데 리그컵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산체스의 퇴장 징계가 이제 리그컵에 적용이 되고 리그에서는 다시 뛰게 된다는 점. 대신 뭐 뛰든 말든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잘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르겐센이 네. 저는 산체스보다 더 불안한 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특히나 요르겐센이 그 공중볼 처리할 때 되게 얼어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난 맨유전에서도 그 실점하는 장면, 카세미로한테 두 번째 골 먹힐 때 이렇게 공이 높이 떴어요. 근데 이제 박스 안에서는 사실 골키퍼가 제일 높이 갈 수 있잖아요. 손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카세미로한테 헤더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수비와 함께 이제 경합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공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르겐센이 만약에 브라이튼전에서도 선발로 나오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뭐 산체스가 미우나 고우나 돌아올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나마 산체스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요르겐센보다 주전인 이유는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만약 산체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 친정팀 브라이튼을 상대하게 되겠고요. 브라이튼의 최근 좀 분위기는 상황 좀 어떤가요? 브라이튼은 사실 토트넘전 전반전에는 저는 경기를 되게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역습 진짜 재밌었는데 네. 민태가 또 잘하더라고요. 민태가 진짜 쫀득해요, 선수가. 네. 드리블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득점하는 과정에서도 느린 그림 보면 되게 빨리 달리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먼 데서 카메라를 잡았을 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골문 앞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습이라든지 압박 강도 이런 것들은 좋았지만 사실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게임을 되게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은 막판 뒷심이 모자란 느낌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초반에 아무래도 체력을 좀 쏟아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경기가 참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어쨌든 전반만큼의 기동력이 유지가 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 5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환하고 얼마 안 가서 결국 자책골이 나와버리니까 참 그 선택을 한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이 좀 아쉽게 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게다가 이후에 그래도 5백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역습을 하긴 또 하더라고요. 베테랑인 밀너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도 계속 브라이튼이 역습에 나갔는데 결국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진 못했다. 그래서 좀 무승부에 그쳤던 경기였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도 지금 부상이 좀 많은데 더카이퍼르 선수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이번 경기 때 복귀 가능성은 좀 반반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선수가 이제 없음으로 인해서 요새는 카디올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 경기 토트넘이랑 할 때 나쁘진 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1대1을 잘 네. 마무리하던데. 상대가 이제 쿠두스였어요. 네. 토트넘에서 가장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쿠두스가 돌파를 성공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면 저는 잘 방어해냈다고 봐서 일단은 카디올로로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양 팀의 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첼시의 경우는 지난 경기에 좀 긍정적인 면은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첼시의 경기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초반에 틀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 퇴장으로 상황이 꼬여버렸으니까. 네, 뭐 아예 전술적인 얘기 뭐 이런 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산체스의 판단이 치명적이었다. 네. 근데 이게 그게 수비적인 성향, 그러니까 수비수나 골키퍼 이런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퇴장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골 한 골 먹히지. 먹히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살리바 같은 선수들도 지난 시즌에 퇴장당하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잡아 당기고 네.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수비수들의 본능이라서 그 순간 억제가 잘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리고 이때 그 첼시의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90분 내내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던 마레스카 감독. 그 마레스카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도 똑같이 불안해했습니다. 감독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감독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언제든 또 이런 경험 부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첼시 팬들이 느끼게 되는 가장 좀 부정적인 면, 불안한 면이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 것 같고요. 브라이튼은 그럼 토트넘전 2대0 리드 2대2 따라잡히면서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좀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민태가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브라이튼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압박도 강하게 가져가고 한 번에 이제 윙어 쪽으로 때리면서 그 윙어의 1대1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 윙어가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가 저는 신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민태가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민태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역습 나갈 때도 그 속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후방에서 킥 좋은 뭐 바네케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사실 아쉬웠던 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후반전까지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토트넘 경기 이제 라이브로 보고 나서 이제 프리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전에 보면 리터하고 구르다가 이제 4사이에 투톱처럼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터 쪽이 특히 압박의 템포를 좀 못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지친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그 전부터 거의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계속 볼 받아주고 풀어주는 게 리턴 몫이었으니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뛰고 그런 선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래로 내려와서 연계도 많이 힘쓰고 또 압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던 거는 한 57분에서 65분 그 사이에 한번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되게 정신을 잃은 것처럼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전방 공격수들의 교체가 정확히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쪽에서 좀 1차 압박이 풀리는 게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또 브라이튼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또 느꼈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득점력이 매우 좋습니다. 5경기에서 17골을 넣었어요. 축구에서 5경기 17골. 네, 한 게임에서 3골 이상 그쵸. 넣은 건데. 근데 요즘에 대량 득점 경기가 좀 있었죠? 네, 6대0짜리가 2경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리그 경기는 아니고 컵 경기였는데 사실 뭐 컵 경기에서 지금 1부 리그 팀들 하는 거 보면 아무리 하부 리그라도 하더라도 많은 득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첼시가 저는 그래도 1, 2군의 퍼포먼스 차이가 조금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전에서도 확실히 쿠쿠레야, 뭐 파머, 제임스 이런 선수들 집어넣으면 경기 템포나 경기력이 되게 달라진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마침 로테이션을 컵대에서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1군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군의 퍼포먼스는 또 첼시 오리지널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좀 기대를 저는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 센터백들이 이제 브라이튼의 역습을 잘 막는 게 역시 중요하겠죠. 네. 리터의 움직임은 센터백을 좀 잡아 끄는 스타일이고 네. 민테는 그냥 드리블이 미쳤고 대신 미토마의 폼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루다도 괜찮은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루다도 뭐 아직 리그 적응 중이라는 인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번뜩이는 순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가 얼마나 이걸 감당할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첼시의 윙어 조합은 어떻게 구성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선발 명단 구성한 거 봤을 때는 마레스카가 네투랑 이스테방을 꽁꽁 아껴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저번에 맨유전에서도 네투 이스테방 다 나왔다가
불의의 아웃됐죠. 그걸로 교체가 됐잖아요. 골키퍼 그래서, 퇴장 직후에 바로 교체 둘 다. 그래서 저는 리그컵에서 그래도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리그컵에서도 일단은 아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토 이스테방이 될 것 같고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선수 한 명씩 딱 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이트는 저는 반헤케라고 반헤케. 생각합니다. 아마 첼시가 홈에서는 점유율 갖고 게임을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특유의 이제 뭐 백스리 이용한 빌드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센터백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하게 되잖아요. 높은 위치까지.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첼시가 패스 미스라든지 공격에서 정확한 마무리가 안 됐을 때 뭐 바네케 같은 선수가 한 번에 뒷공간 패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발빠른 민테나 미토마 쪽 루트로 한 번에 봐주면 또 이 바네케의 그런 킥이 저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바네케가 자책골이 있었잖아요. 네. 토트넘전에서. 근데 저는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봤어요. 자책골 뭐 불운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뭐 바네케 잘못이다까지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바네케가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경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큰 선수가 되려면 뭐 이런 거 이겨내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첼시에서는 이스테방. 이스테방. 네. 아껴뒀던 이스테방.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선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컵대에서도 30분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가르나초, 기튼스 그런 경기장에 원래 있었던 선수들보다 템포 같은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두 선수랑 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줄 때 줄 줄 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패스 주는 타이밍이라든지 간결성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스테방의 턴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 3경기 합해서 50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총력을 기울이기 딱 좋네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스테방 한번 주목할 선수로 선정해봤습니다. 줄 때 주는 확실한 깔끔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학포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자연스럽게 리버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팰리스 리버풀이 경기를 하고 에키티케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학포가 또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 경기 팀 뉴스를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부상자가 좀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누구 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리아드, 두쿠레, 베니테스, 크포르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저는 이제 사르나, 피노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세모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들이 좀 크다고 봐요. 사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3톱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에제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공격력적인 그 공백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사르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르까지 좀 세모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팰리스의 공격력에 대한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 사르가 리버풀한테 되게 강하거든요. 네. 마포드 때에도 이스마일라 사르가 자기 개인 능력으로 골도 집어넣고 했었을 정도로 임팩트가 강한데 어쨌든 컨디션 문제가 있다는 거 좀 살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경우는 역시 카라바오컵에서 변수가 좀 나왔죠. 원래 그 전까지 결장자가 좀 클린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에키티케가 에기티케 두 같은 번은 안 통합니다. 같은 경고를 받았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너무 그 골의 흥분감이 너무 커서 그때 살짝 까먹지 않았나?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밀리치가 대표적으로 이제 K리그에서 보여준 그 세레모니 후 퇴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도파민이 세면 그렇겠어요. 저는 뭐 근데 이게 실수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이 선수한테 꼬리표처럼 남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한번 그냥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실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잘해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골 넣고 그 네, 실수한 어느 정도 건데. 까방권이 네. 있으니까. 그 형철님은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 되게 네. 승리를 엄청 많이 거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일단 뭐 지금은 즐겨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결과가 지금 좋은 것 물론이지만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요. 선수들이 어떤 맥락에서 슬롯이 원하는 경기를 풀어야 되는지를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전도 에버튼전도 말씀해주셨던 그 흐라벤베르의 공격 가담이 점점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도 결국은 상대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그 위험 지역, 뭐 보통 뭐 포켓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 공간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침투하는 그런 슬롯 감독의 그림을 선수들이 좀 이행하고 있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 이제 수비를 잘 하다 보니까 이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 저력도 있는 팀인데 커뮤니티 실드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를 것이다. 그때의 리버풀과 지금의 리버풀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땐 에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점들까지도 리버풀한테는 좀 기대 요소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경기 전에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버풀 에버튼 경기 때 나왔던 그런 좋은 포인트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 공간 침투라든지 흐라벤베르의 전진이라든지 후반전에 약간 불안한 시간이 리버풀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체를 적절히 단행하면서 일단 한 골차 리드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컵대회 때는 또 맥칼리스터나 흐라벤베르흐,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들이 모두 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주전 선수들이 특히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서는 풀 컨디션으로 뛸 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시작을 커뮤니티 실드라고 이제 보자면 커뮤니티 실드 포함해서 지금까지 9경기 무패예요. 오, 계속 안 지고 있었군요. 네, 한 번도 안 져가지고 이제 이런 무패 흐름을 이제 진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거죠. 이제 리버풀인데 리버풀도 무패 흐름에 포함이 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리버풀도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죠. 커뮤니티 실드도 무승부였고 이후에도 다 이기고 있네 라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무패인데 이게 좀 재밌는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그때는 없었던 선수가 생겼죠. 바로 이제 이삭입니다. 이제 그때는 에키티케, 비르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나왔고 또 마침 타이밍 좋게 리그컵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는 또 골 넣으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첫 마수거리 골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저는 심리적으로 더 가볍게 게임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삭의 진짜 엄청난 장점이 지공과 속공에서 둘 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내려앉아서 플레이할 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존재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삭이라는 선수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팰리스 사이드백들이 거의 윙어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뭐 자료를 찾아보면서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팰리스의 무뇨즈라는 라이트백이 있잖아요. 엄청 잘하죠. 네, 그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사이드백 높이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평균 높이가 가장 높더라고. 가장 많이 올라온다.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팰리스는 거의 무뇨즈를 윙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제 팰리스가 주로 공격할 때 좋은 장면이 뭐 에제 같은 선수가 약간 공미로 내려와서 반대로 전환했을 때 무뇨스가 올라가서 컷백하고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에제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무뇨즈 같은 선수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리버풀의 사이드백이 만약에 오버래핑 나간 상황이다. 이때 그 뒷공간을 커버를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쉽지 않죠. 워낙 팰리스가 이런 부분 잘 활용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리그컵에는 로버트슨이 선발로 나왔으니까 아마 케르케즈가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케르케즈가 공격적으로 오버래핑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리버풀이 최대한 역습을 안 당하는 방향을 무조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리버풀은 영입생이 많다. 그리고 팰리스는 어느 정도 지난 시즌이랑 전체 멤버 구성이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조직력은 아무래도 팰리스가 조금 더 우위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에사. 어쨌든 에키티케가 못 나오니까 키에사의 비중도
늘긴 할 겁니다. 예. 이번에 형철님은 키에사 리그컵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부활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일단 멘탈이 너무 훌륭해요. 지금 그 레오니 부상 때문에 레오니가 장기 부상자가 되면서 이제 키에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등록 명단에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 어쨌든 선수 본인은 처음에는 명단에 탈락이 됐던 거니까 상심이 컸을 텐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열심히 해서 내 자리를 따내겠다.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이사한테 도움을 줬던 장면도 그렇고 이후의 장면도 그렇지만 키에사가 센스 있다라는 그 특유의 센스가 보이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골 장면들에도 그게 잘 나타났기 때문에 키에사는 저는 부활의 가능성을 봤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멘탈 부분을 되게 좋게 봤는데 사실 키에사라는 선수가 유럽에서 이름값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유로 2020 우승의 주역이었죠, 이탈리아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브라는 포지션에서 잘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저는 몸이 전체적으로 되게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목할 선수는 키에사로 꼽아도 괜찮겠네요. 네. 네. 키에사 일단은 몸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 음흠. 그리고 매치핏에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에키티케한테 어시스트하는 장면에 터치가 진짜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좋았죠. 네. 네. 뒤에서 날아온 공이잖아요. 뒤에서 날아온 공을 앞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그렇게 예쁘게 잘 잡아놓고, 사실 저는 제가 키에사였으면 저는 무조건 슛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뭐 득점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좀 리버풀에서 보여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더 좋은 선수한테 밀어주는 거 보고 이 선수는 된 선수다. 네, 팀에서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뭐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면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펠리스는 무뇨즈를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무뇨즈가 선발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중원에 이제 와튼 같은 선수들도 있고, 이제 펠리스 센터백 게히나 이제 카마다 같은 선수가 아마 3톱 중에 한 자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르나 피노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나온다면 그럼 이제 카마다 같은 선수들이 아예 왕반대, 그러니까 네. 큰 전환을 해주면 무뇨즈 같은 선수가 폭발적인 오버래핑 해서 리버풀의 측면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무뇨즈를 막아야 될 선수는 케르케즈를 예상해 주셨는데 저도 케르케즈의 출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로버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 에이스를 막아내기에는 로버슨이 카라바오컵 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이 필요해서 그래서 기용된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차라리 그 뒤 이번 펠리스전도 로버슨을 출전시키고 이후에 있을 갈라타사라이전에 케르케즈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누가 왼쪽 풀백에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팰리스 리버풀 이야기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맨시티와 번리, 이게 지금 11시에 엄청 경기가 몰려있네요. 이제 보니까 맨시티 번리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맨시티는 일단 1점 아스날 원정에서 따내기는 했는데 마르티넬리의 기적이 있었고요. 또 펩의 수비적인 운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여전히 근데 부상자가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또 추가가 됐네요. 부상자가. 네. 일단은 셰르키, 마르무시,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은 원래 부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후사노프가 경기 끝나고 약간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모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홀란드도 뭐 등 쪽에 불편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이번 리그컵에서도 홀란드 안 나오고 무카사? 그 선수가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홀란드도 좀 세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홀란드가 너무 폼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티가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너무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좀 그래도 빨리 뛰면서 팀 분위기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 새로운 어떤 옵션이 되어줘야 되는데 초반부터 아인누리, 셰르키 다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애를 좀 먹었잖아요. 지금도 셰르키는 부상 중이고 여러모로 맨시티의 경우는 그런 상황들
좀 뭔가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부상 때문에 선수층이 얇아진 상황이라 펩 가르디올라도 굉장히 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번리 수비요.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막 뚫기 힘들더라고요. 스코 파커가 진짜 작정하고 잠급니다. 진짜 대놓고 너무 냉정하게 차가운 남자예요. 엄청 강하게 그냥 잠궈버리거든요. 이 번리의 수비, 맨시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그 리버풀과 벌리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느꼈던 건 벌리가 공격 의지가 있는 팀인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죠 진짜. 네, 극한으로 수비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록상으로 찾아봤을 때는 이제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게임은 아쉽게도 없었어요. 계속 어떻게든 실점을 했군요. 그렇긴 하지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벌리의 수비 조직 이런 것도 쫀쫀하고 2부에서 그런 걸로 올라온 그렇죠.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비력은 또 여전히 강할 것 같은데 시티가 이런 벌리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벌리가 아마 이제 시티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전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시티가 이번 시즌에 성과를 거뒀던 부분들이 저는 롱볼 게임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롱볼이나 뭐 다이렉트한 역습. 근데 벌리가 먼저 내려앉아 버리면 사실 그런 롱볼 축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또 펩의 플랜 A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냥 다시 내려앉아서 깨는 거를 시도해보는 게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팀과 그러니까 수비적인 팀과 게임할 때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전반전에 득점을 못했을 때예요. 그렇죠. 0대 0으로 넘어가면 이 선수들한테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수비하는 선수들한테도 야 해볼만한데 야 우리 막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전반전에는 무조건 득점을 하고 가야 게임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혼란의 출전 가능성도 중요할 것 같고 주말까지는 어쨌든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혼란이 못 나온다. 지금 마르무시도 부상이잖아요. 무카사는 이번에 리그컵에 썼기 때문에 포든 제로톱 해봤던 뭐 경험이니까.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지난 시즌에 보니까 사비뉴 같은 선수를 투톱 중에 한 자리로 쓸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고 맨시티 번리전이 아니고 나폴리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선수 관리 목적이 제일 크지만 마지막 시간 때 오스카밥이 잠깐 최전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수적 우위인 경기여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보긴 힘든데 잠깐 그런 시도도 했었다. 뭐 이것도 좀 가능성 후보로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그날 선발 라인업 나와서 보시는 것도 저는 포인트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네, 베스트는 혼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리 상대로 맨시티가 홈에서 매우 강합니다. 최근 홈에서 벌리 상대 10연승 중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벌리를 홈으로 부르면 거의 다 이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시티의 강함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선수는 그러면 누구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목할 선수는 아무래도 시티 선수 2명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드리입니다. 로드리가 이제 뭐 시티가 결국에는 어떤 트로피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무조건 올라와 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로드리 같은 선수가 역설적으로 이런 게임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간격이 수비 사이에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로드리의 반대 전환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릴리시나 도쿠 같은 선수가 한쪽에서 선수 몰아주고 로드리한테 패스를 주고 로드리가 아예 반대쪽에 벌려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때리면 그때 상대 수비진이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측면에서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로드리한테 리턴을 줬을 때 그 수비 사이에 인터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틈을 찌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좌우 전환할 때 수비 진영이 기계처럼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서 저는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려앉은 팀을 깨기 위해서는 이런 로드리 같은 선수의 기계적인 반대 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로드리가 발롱 시즌 때보다는 지금 반대 전환의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같은 거에서 좀 그런 것들을 연마해 보면 좋지 않을까,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니코 오랄리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네, 선정해 봤습니다. 저는 아예 통으로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시티 미드필더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랄리가 풀백에서 미드필더처럼 역할을 할 때 그때는 또 본인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킥 같은 데서 은근 또 헤더로 득점이 있는 선수고 네. 또 나폴리전에서 보니까 박스 타격할 때 홀란드랑 같이 임시 트윈타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랄리의 그런 활동 반경이 되게 큰데 아무래도 벌리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시티의 크로스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럼 펩이 변칙적으로 이제 오랄리 같은 선수를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플레이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랄리의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랄리는 사실 제공권도 있는 선수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다른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4시로 넘어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예전이었으면 이게 코리안 더비가 됐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황희찬 선수의 출전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경우는 지금 좀 돌아올 것 같은 부상자들, 특히 렌달 콜로무아니 같은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좀 지금 핏이 좀 어떤가요? 콜로무아니 같은 선수는 이번에 이제 리그컵에서도 네. 아예 못 나왔나요? 네, 나오지 못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솔랑키가 좀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랑키가 아마 선발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제가 리그컵을 방금 보고 왔거든요, 새벽에. 네. 근데 이제 리그컵에서 사실 저는 토트넘 선수들의 서브 선수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뭐 존슨, 오도베르, 텔 이렇게 3톱으로 나왔는데 네. 존슨은 오른쪽이 확실히 나은 것 같다. 왼쪽보다는. 네, 이런 생각이고 텔은 좀 마음이 좀 급해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본인이 네. 좀 조급해하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리그 때도 그랬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토트넘은 리그컵에서는 대승을 했죠. 네, 대승을 했고 그 돈캐스터 상대로 그래도 이제 하브리그 상대로 또 대승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경기력 중간에 약간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울버햄튼은 카라바오컵에서는 여정이 좀 좋더라고요. 에버튼도 꺾었죠, 울버햄튼이. 울버햄튼이 리그컵에서 에버햄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는데 사실 울버햄튼이 리그에서는 지금 전패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그컵에서는 또 다 이기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버튼 상대로 2대0 승리할 때 골키퍼가 바뀌었어요. 존 스톤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조세사에서 오는 불안함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요. 조세사 은근 불안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존 스톤이라는 선수가 에버튼전에서 활약상이 괜찮았기 때문에 존 스톤이라는 선수를 또 이번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이따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리그 전패죠. 토트넘에게 과연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에선 전패라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뭐 다른 어떤 팀보다 안 좋죠. 안 좋다. 네, 최악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지난 시즌에도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강등권 팀들의 게임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 내에 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내내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강등권 팀들은 그 기회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골대 맞고 1대1 놓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실수가 후방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놓치고 거기서 실점을 하면서 한 골 먹히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이
만약에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저는 뭐 분명히 공격하는 기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정력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회를 못 살리고 또 본인들의 실수하면은 또 비슷한 패턴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존스톤, 샘 네. 존스톤이 대신 조세사 대신에 나온다면 더 좋은 선방을 해내면서 울버햄튼에게 여러 번 있을 위기를 막아주는 것. 그러니까 공격은 효율적으로, 수비는 더 단단하게. 이렇게 이 요소들이 갖춰지는 게 울버햄튼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골키퍼가 사실 먹힐 거 다 먹히면 저는 그 연봉값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골키퍼라는 사람한테 연봉을 주고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는 어쩌다가 슈퍼 세이브까지 기대한 값어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먹힐 거 다 먹힐 거라면 굳이 골키퍼를 안 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아줄 줄 아는 선수를 해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세사가 사실 먹힐 거를 다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슈팅 각도도 최근에 이제 리즈전에서 실점할 때 보면은 오카포 선수가 이제 왼발로 득점하는 장면이 있어요. 땅볼 슈팅인데 네. 저는 그거 정도는 이제 조세사가 충분히 공을 컨택해 줄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조세사라는 선수의 폼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리그컵에서 잘했던 샘 존스톤 지금 이제 울버햄튼은 강등권이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부터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 토트넘이 의외로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엔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5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1무 4패 기록 중입니다. 1무 4패요? 네, 그러니까 5경기에서 승리도 없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한번 현장에 직관 갔던 경기가 울버햄튼 토트넘 경기였어요. 몰리뉴 스타디움으로. 그때도 울버햄튼이 마지막에 극장골 2개 들어가서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이기고. 생각해보니까 토트넘이 울버햄튼한테 좀 약하긴 했네요. 근데 이거는 포스테코글루가 약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포스테코글루 때 대부분이 지금 최근 5경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연을 또 끊을 수 있을지. 그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득점도 했었죠. 잘 짜여진 그 세트피스 전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연을 또 끊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시몬스가 좀 저는 냉탕과 온탕을 요새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몬스가 이번에 리그컵에 나와서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전에서는 후반전에 교체로 나왔을 때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리그컵에서는 오히려 3부 선수 상대로 아쉬운 모습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적응이 좀 걸리나 보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시몬스가 만약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울버햄튼의 수비진을 잘 깨줄지도 저는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몬스의 활용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목할 선수 그럼 이 경기에서 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토트넘 2선수 네. 꼽았습니다. 첫 번째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사실 토트넘에서 모든 경기 다 잘했다 요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리듬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무아니와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히샬리송이 이제 유일한 스트라이커 자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팀 내 최다 득점 3골입니다. 그리고 본머스 전에 저는 히샬리송이 경합을 좀 잘 못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센터백들한테 약간 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히샬리송 때문에 공격 채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시몬스 같은 선수가 히샬리송한테 이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주고 공간 뛰어들어가고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히샬리송이 괜찮았죠. 파네케도 좀 끌어당겨주고. 네, 뭐 완벽히 지루처럼 잘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듬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히샬리송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다음 쿠두스요. 쿠두스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선수 본인이 완성된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는 올 시즌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쿠두스가 진짜 쫄깃해요. 뭔가. 쫄깃하다. 그리고 힘이 진짜 세요.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가?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 파워, 스트렝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수 한 명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힘 부분에서 쿠두스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 쿠두스가 뭐 같이 볼 때도 되게 힘이 좋은 선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쿠두스가 뭐 실력적으로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너무 경기를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은 리그컵에서는 쉬긴 쉬었거든요.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교체가 그동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폼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이나 빌드업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쿠두스가 뭐 중간에 부상당하고 이러면 진짜 시즌 큰일 나거든요. 난리 나죠. 대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쿠두스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 없이 그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을 가네요. 뉴캐슬과 아스날. 이거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시간 12시 30분, 0시 30분에 킥오프를 합니다. 보통 이 시간이 또 큰 경기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영국 현지 기준으로 좀 프라임 타임으로 보는 것 같은데 뉴캐슬과 아스날. 일단 뉴캐슬의 분위기를 보면 초반의 승리가 좀 부족하죠. 많이 적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뉴캐슬이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5경기 했는데 네.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리버풀전에서 그 한 명 퇴장당하고 보여주는 경기력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잘했죠, 뉴캐슬. 반면에 원정 가면은 홈 뉴캐슬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정에서는 아쉬운 모습인데 이번 시즌에도 그런 경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무득점 3무예요. 그러니까 3무도 3무인데 원정에서 득점을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는 홈 경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원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던 채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셰어도 지금 머리 쪽 부상이 있다고 하고 윗사도 아직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는 윗사가 없는 건 좀 크다고 봐요. 네. 또 이정료 나름 또 많이 들여서 데려온 선수고 저는 이제 뉴캐슬이 이삭이 있을 때는 사실 이삭이라는 선수가 지공과 속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기의 컨셉을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볼테마데가 완전 역습형 그런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역습과 그렇지 않은 걸 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역습 상황에서는 위사 같은 공격수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격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위사의 부상이 되게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위사의 활약이 분명 뉴캐슬의 특히 리그 검증된 공격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가져다 줄 텐데 빨리 돌아와 주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경우는 그래도 마두에케 선수 부상이 이제 좀 발표가 됐네요. 2개월 부상 정도가 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초반에 너무 잘했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마두에케란 선수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아스날에서의 이 초반이 마두에케 커리어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순수 경기력 자체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가장 폼 좋았던 오른쪽 윙어를 아스날이 또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초반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지만 승점 차가 5점 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좀 그런 숫자적인 압박 그런 거 속에서 어려운 뉴캐슬 원정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 뉴캐슬이 게다가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텐데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 그 전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홈에서 뉴캐슬이 아스날한테 되게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록할 만한 좀 들여다볼 만한 기록이 좀 있을까요? 홈에서 최근 아스날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3연승. 뉴캐슬이. 그래서 그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기억나는 경기는 홈으로 불러서 리그컵 4강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이 막 살리바를 거의 부셨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아스날 센터백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 있고 이제 뉴캐슬이 홈에서는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아스날 상대로도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중원 싸움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중원에서 조엘링톤, 토날리, 기마랑이스 뭐 사실 리그에서 진짜 이 정도 중원이 거의 몇 없잖아요. 중원은 사실 진짜 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우수하죠.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이 이제
약간 피지컬도 되게 좋아가지고 음. 거의 뭐 깡패? 아니 진짜 왜냐면 예. 이들이 강력해요 되게. 심지어 반칙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역습 저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 선수의 경기 기여도는 되게 높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이 선수들이 경합 능력이나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롱볼 같은 거 떨궈 놓고 싸움하기도 되게 편한 그런 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 상대로 이제 아마 라이스와 수비맨디는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한 자리를 아르테타가 어떻게 구성할지가 저는 또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메리노가 사실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메리노라는 선수가 간결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그 간결성이 박스 앞에선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수 역할을 할 때는 간결성이 되게 잘 나오는데 삼선에서 풀어갈 때나 그런 데는 오히려 압박 수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리노를 넣자니 중원에 뭔가 창의성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근데 메리노 아니고 뭐 에제나 은하네리를 넣자니 또 피지컬에서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케레스는 이번 뉴캐슬전에서 잘해서 팬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기 요케레스의 활약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요케레스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지금 득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뭐 노팅엄전이라든지 그 리즈전에서는 또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빅게임 뭐 시티전, 그다음에 뭐 맨유전이라든지 아틀레틱 빌바오 원정 가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빅게임에서도 사실 요케레스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체급 낮은 팀을 확실히 잡는 역할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주전 스트라이커라면 그런 부분들은 팬들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캐슬도 포인트가 좀 있다면 최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이제 볼테마데 혹은 또 고든을 제로톱으로 쓸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볼테마데와 고든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삭으로 한 큐에 해결했던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고, 제가 이번에 리그컵 선발 명단을 조금 보면서 살짝은 이제 뉴캐슬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그컵에서 오히려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본머스전에서 사용하지 않고 왜 지금 리그컵에서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고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로테이션에 대한 의문점은 있고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에디아우 감독이 저번에 리그컵 우승하면서 되게 그 기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리그컵에도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면서 그 대회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도 커졌고, 이번에 카라바오컵이 뉴캐슬에게만 우승 패치를 달아줬잖아요. 금색의 카라바오컵 요거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경험 시간이 워낙 소중하고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카라바오컵을 배제하는 운영을 한다는 게 감독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뉴캐슬에 한해서는 들기는 해요. 그 정도로 정말 값진 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뉴캐슬 팬분들이 살짝 걱정하실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 어떤 선수가 좀 각 팀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요.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입니다. 사카. 이 오른쪽 윙어 자리가 마두에케가 또 다쳤으니 돌아왔죠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마두에케 너무 잘했고, 근데 사카가 아스날전에서도 보니까 사카는 참 신기한 게 항상 시즌 중에 부상이 한 번씩 있잖아요. 뭔가 있죠. 근데 돌아와도 똑같이 잘해요. 그래서 신기한데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사카가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카가 뉴캐슬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되고, 저는 이제 마두에케와 사카를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마두에케가 한 측면에서 뾰족한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대1 돌파에서 최근엔 되게 쫀득한 장점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카는 되게 무기가 여러 개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씩 빌드업 단계에서 아스날이 아래쪽으로 밀릴 때 그때 내려와서 풀어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카가 슈퍼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속도에 대한 조절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가감속 같은 거를 되게 잘 쓰고 그리고 터치 하나하나에 되게 심리전을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칠 때 보면은 엄청 빠르게 제친다기보다는 상대 마음적으로 뭔가 제친다고 해야 될까요? 타이밍을 잘 뺏어오고 네, 심리전을 잘 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카는 그렇게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다음에 기마랑이스. 기마랑이스는 뭐 뉴캐슬의 핵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의 중원 구성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 커팅 능력, 뭐 최근에는 또 토날리가 아래로 더 내려가고 기마랑이스가 약간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마랑이스가 또 오른쪽 카프 스페이스 쪽에서 많이 돌아가죠 그쪽으로. 네, 돌아갈 때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윙어가 그 뒷공간으로 찌를 때도 이제 패스 넣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기마랑이스가 공수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카와 기마랑이스 딱 두 팀에서 정말 에이스로 꼽을 만한 선수들, 이 꼽힐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둘의 폼이 어떨지도 이 경기 승부를 가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라운드 승부 예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종윤이 형을 탈락시킨 바로 그 승부 예측 저도 이제 해볼 텐데요. 자, 룰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승무패를 맞히면 1점, 스코어까지 맞히면 3점입니다. 자, 저는 축 부먹으로 닉네임을 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 찍먹님과 축 부먹님으로. 네, 부먹님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찍먹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일단 브랜트포드 맨유 경기부터 축 찍먹님 예측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대2 무승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간단 코멘트 드리자면 양 팀 간의 경기가 찾아보니까 무득점으로 끝난 경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가 최근에 흐름이 올라오긴 했지만 브랜트포드가 홈에서는 최근에 맨유 4경기 2승 1무 1패예요. 그래서 뭐 전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맨유의 흐름 올라온 거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맨유 상대로 괜찮은 거 요걸 합해서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고 뭐 득점 같은 거는 저는 브랜트포드의 세트피스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맨유는 득점을 한다고 하면 크로스 플레이나 역습에서 또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대2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고 저는 2대3 맨유 승리하겠습니다. 맨유의 그 초반 공세 있잖아요. 초반 러쉬를 브랜트포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맨유가 그래서 일찍이 2대0이나 뭐 3대0의 리드를 잡는데 그 뒤에 아모린 감독의 경기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브랜트포드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래도 2대3으로 맨유가 이기는 걸 축 부먹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스탠포드 브리지 홈이고 축 찍먹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첼시 3대1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최근 4연승 중이고요. 제가 이거 예측을 한 2주 동안 해보니까 이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록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동안에 수많은 감독과 수많은 선수가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쪽으로 뭔가 있다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더라고요. 지난 시즌 홈 브라이튼전이 그 파머가 미친 골, 그 4골인가 넣었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뭔가 첼시가 브라이튼 홈에서 만날 때는 그런 기운이 좀 따라와요. 항상 잘합니다. 그런 통계를 또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사실 첼시가 최근에 좀 지는 흐름이 바이언한테 졌는데 뭐 바이언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질 수도 있죠. 바이언은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브랜트포드전하고 이번에 리그컵 경기 안 좋았을 때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이제 1군으로 경기를 치르면 저는 브라이튼 상대로 다시 경기력이 올라올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상은 똑같습니다. 3대1의 승리고요. 저도 이제 첼시의 홈 브라이튼전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맨유전 패배, 또 마레스카 감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되려 브라이튼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 상대로 신중하게 홈에서 경기를 한다? 그게 오히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더
경기가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민트의 파괴력, 미토마가 좀 부진한 부분이 이제 상대팀에게도 보였을 거기 때문에 첼시가 그 부분을 좀 대비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3대1 첼시 승리입니다. 다음 경기는 팰리스 대 리버풀입니다. 예상해 주시죠. 네. 저는 리버풀 2대1 승을 예측해봤습니다. 간단 코멘트 드리자면 팰리스 홈에서 리버풀이 엄청나게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무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정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향성에 더불어서 이제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봤고, 리버풀이 이삭, 키에사 이런 선수들의 버프가 있지만 그럼에도 스코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1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와 좀 느낌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리버풀 2대1 승리입니다. 이전 경기들 에버튼전도 그렇고 리버풀이 좀 두 골 넣고 또 따라잡히는 그림. 근데 그래도 그 뒤의 공격은 막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실드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오히려 마지막에 잘 버텨주는 걸 리버풀이 보여주면서 제 생각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이번에는 2대0까지의 리드를 일찍이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버티는 용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삭이 선발일지 교체일지는 모르겠는데 키에사가 나와도 이삭이 나와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2대1 리버풀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맨시티 대 번리입니다. 맨시티 벌리는 맨시티 4대0 승 예상해봤습니다. 최근에 시티가 벌리를 홈으로 불렀을 때 11경기에서 10승 1무입니다. 네. 압도적인 성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강력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고, 시티가 최근에 공격 자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포도 조합이라고 하는데 포든과 포든도쿠군요. 도쿠, 네. 저 포도 조합이 네. 또 괜찮습니다. 과즙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 조합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반전에 한 골 득점한다면 저는 이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4대0 정도 예측해봤습니다. 되게 과감한, 되게 큰 스코어를 예상하셨는데, 자, 축 부먹인 저는 맨시티 2대0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골을 넣기엔 번리의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맨시티도 지금 혼란의 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번리의 그 노골적인 수비에 맨시티도 좀 고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골 넣고 그 뒤에 추가골까지는 좀 얹어서 넣는다 생각으로 결정력 부족이 은근히 따라오겠지만 2대0의 스코어는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맨시티 2대0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트넘 대 울브스 축찍먹님의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토트넘 3대1 승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토트넘이 생각보다 흐름이 좋고 울버햄튼도 득점력이 모자란 것 같진 않아요. 실점에서 문제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브즈 상대로 전적이 좋진 않긴 한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울브즈의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 저울질 해봤을 때는 저는 토트넘이 3대1 승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4대0 토트넘 승리입니다. 네, 울버햄튼에게 인상을 올 시즌 많이 받지 못했고요. 세트피스를 주목하라. 거기서 저는 토트넘이 되게 재미를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대0 토트넘 승리 축 부먹의 예상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뉴캐슬 아스날 축찍먹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캐슬 아스날 저는 1대1 무승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경기는 눈이 좀 즐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 팀의 수준이 저는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또 통계를 찾아보니까 뉴캐슬 홈에서 아스날과 경기가 대부분이 많은 점수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 팀이 합해서 3점 이상 난 경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커봤자 2대1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뉴캐슬 홈에서 양 팀이 게임을 했을 때 4득점 이상, 그러니까 두 팀이 합해서 4득점 이상 났던 경기는 2011년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2025년이거든요.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득점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대1을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축찍먹님이 확실히 그 맞대결 기록,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징크스들을 많이 찾아보셨다는 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스날 3대1 승리, 뉴캐슬 아스날 1대3, 그래서 아스날 승리를 좀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뉴캐슬도 아스날도 이전과는 다르다.
뉴캐슬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팀 전력에 불안함이 많은 상황이고 아스날은 반대로 훨씬 더 견고해진 팀이 됐어요. 뎁스가 두터워졌고 쓸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마두에케의 부상처럼 안타까운 소식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아스날이 올 시즌 저는 더 팀적으로 강해졌다 생각을 하고 수비맨디가 아직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피지컬이나 뭔가 신체적인 조건 어떤 경합에 대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고 여전히 적응 중이긴 하지만 자기 특유의 그 영리한 축구 센스를 통해서 라이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뉴캐슬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날 3대1 승리. 제 예상은 이렇게 축부먹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이 형을 탈락시키고 제가 나와서 주간 찍 리뷰 함께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해설 들을 때도 느꼈지만 현장에서 지금 듣잖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톤이 되게 안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 시간은 너무 기분 좋게 촬영했고요. 아 물론 이제 대표님이랑 할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더 좋으셨던 걸로 하시죠. 네. 네, 너무 좋았고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오늘도 너무 좋았고 네,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유. 처음 같지 않게 그렇게 잘 어느 정도 호흡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 축찍먹님께 제가 호감을 느끼게 된 계기. 자, 찍먹을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자, 부먹 탕수육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기조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자 이번 저희 예상에 따라서 6라운드가 어떨지 이스타TV를 통해서 또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투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투어를 떠났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와 함께 갑니다. 이재동, 박삐삐와 유럽 축구 투어를 떠났는데요. 북런던 더비도 보고요. 또 아스날과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